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영화 블라인드 그리고 눈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죠. 사람만이 보는 것을 통해 사유를 합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제 조건인 보는 것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사유와 역사, 문명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스인들은 시각을 통해서 사유를 하고 히브리인들은 청각을 통해서 사유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나는 안다, 오이다 라는 말은 나는 본다, 에이돈의 과거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보았다, 오이다, 나는 보았다. 그러니까 나는 본다는 말과 나는 또 안다라는 말은 같다는 말, 보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데아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이데아라는 말은 내가 보다, 호라오라는 말에 제2단순 과거 부정사인 보여진 것, 이데인의 과거 분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데아에 대해서 플라톤의 에르 신화를 통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에르 신화의 도식들은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말고사에 꼭 나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이제 눈의 역사를 쭉 서양의 철학과 윤리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대상 전체를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따라서 우리가 안다고 할 때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배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TV 드라마를 보게 되면 우리 남자들은 TV 드라마의 이 등장 인물들의 대사나 등장인물들의 표정 여기에 관점을 둬요. 그것만 봅니다.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대부분 그 등장인물들이 앉아있는 소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집에 가전제품이나 가구나 혹은 그 주인공이 들고 있는 가방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걸 본다고 그래요. 같은 사물, 같은 대상을 볼지라도 누구는 옷을 보고 누구는 그 배경을 보고, 자, 그래서 같은 것들을 본다고 할 때, 인식한다고 할 때 보지 못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보는 것만 보는 거죠. 인식 편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타자화하고 비동일적인 것으로 반정체성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로 인식의 폭력입니다. 눈의 폭력이죠. 이렇게 눈의 역사와 함께 인식의 폭력이 진행이 됩니다. 서양의 철학은, 서양의 역사, 윤리 역사는 서양이 보는 것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배제 역사입니다. 동양적인 것들을 배제하죠. 여성적인 것들을 배제하죠. 감성적인 것들을 배제하죠. 이것이 서양의 윤리 역사, 서양의 철학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형극장 콜로세움을 보면은 대지에 발을 붙이고 하늘을 응시하고 있는 거대한 눈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 위에서 보면은 눈처럼 보입니다. 밑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하늘에서 보면은 거대한 눈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참회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회록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눈의 음욕, 음흉한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거스틴이 이 눈의 음욕을 경계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선악과 사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했던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만하고 지혜롭게 할만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눈의 음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눈의 음욕을 경계를 했지만 중세 시대에는 뭐로 바뀌냐면은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성인들과 순교자의 삶을 성상, 그 다음에 성당에 보면은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있죠.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알록달록한 칼라 무늬로 창을 이렇게 만든 게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성당 벽면에 보면 프레스코아라든지 그 다음에 목판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인이나 순교자들의 삶을 눈에 보이도록 만든 거예요. 즉 눈의 음력을 아우구스티누스는 경계를 했지만 중세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변질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종교개혁가 칼뱅이라고도 하는데,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이 눈을 감게 하고, 믿음은 눈을 감게 하고 그 다음에 귀를 뜨게 한다. 다시 헤브라이즘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칼빈의 종교개혁은 중세의 가톨릭을 개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눈을 감게 하고 귀를 뜨게 한다, 이런 거죠. 청각만이,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청각만이 구원의 영원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가톨릭은 성상이라든지 성화라든지 십자가, 뭐 그 외에도 눈부신 성당,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 다음에 각종 대회, 축제, 가면, 장관을 이루는 분수, 이런 볼거리를 통해서 시각 문화를 창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8세기, 16세기 종교개혁 때 그렇고, 낭만주의 시대, 18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이전에 이제 17세기 계몽주의 시대가 있죠. 17세기 이제 계몽주의 시대 때는 죄송합니다. 18세기 낭만주의가 아니고 계몽주의.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는 시각을 가장 고귀한 감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시 청각에서 시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영혼과 가장 빠른 교섭을 가진다, 만남을 가진다. 영혼과 가장 빠른 만남을 가진다는 것이 시각이라고 예찬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계몽주의의 낭만주의 시대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눈의 잔치는 종교개혁 이후 최대의 총체적 반격을 받게 되죠. 낭만주의 시인 가운데 윌리엄 워즈워드가 있습니다. 워즈워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전적인 시집 그 서곡에서 이렇게 눈의 폭력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들 감각 가운데 가장 폭군적인 감각이 뭐냐면 바로 시각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힘이 잠들 수 있는 어떠한 표면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시각의 힘을 잠재울 수 없었다. 가장 폭군적인 감각이 바로 시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계몽주의에서는 시각을, 낭만주의에서는 시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신라곤이라고 존 밀턴의 책에 보면은 바깥을 향한 육체의 눈은 언제나 진정한 실체를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은 내면을 향한 눈이고, 이러한 눈은 신의 은총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존 밀턴이에요. 밀턴의 책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그대 천상의 빛이여 마음속에 빛나라. 그리고 마음의 모든 능력을 비추어라. 거기에 눈을 심고 거기서 모든 안개를 말끔히 거두어내라.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보고 말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신라곤의 이런 맥락이죠. 자, 그 다음 사르트르의 밀폐된 방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실존주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실존주의는 타자의 시선을 뭐로 보냐면은 지옥으로 봅니다. 타인의 시선은 나에게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자는 자신의 시선을 통해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세계를 훔쳐가고 동시에 나에게 객체성을 부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기 사르트르의 이야기죠. 따라서 타자는 항상 나와 투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밀폐된 방에서 사르트르가 주인공 가르생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설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가르생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잡아먹을 듯한 이 시선들. 당신들은 고작 2명뿐이었는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웃는다. 이것이 지옥이지? 전에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었지.
당신들도 기억하겠지? 유황, 장작더미, 쇠꼬쟁이. 아, 다 쓸데없는 이야기야. 쇠꼬쟁이 같은 것은 필요 없어. 지옥! 그것은 타인들이야. 사르트르의 밀폐된 방에서 나오는 주인공 가르생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낭만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존주의가 있고, 혹은 계몽주의는 이성의 빛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각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시각을 중요시 여기었던 것은 고대 그리스지요. 그래서 그리스 시대를 이어받는 것이 계몽주의이기 때문에 시각을 중요시 여겨요. 반면에 낭만주의는 감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시각에 대해서는 배제하게 됩니다. 실존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서양의 역사에서 시각으로, 청각으로, 혹은 시각을 중요시 여겼다가 시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이런 것들이 변증법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이제 눈의 역사를 쭉 한번 살펴보고, 반면에 이제 예술의 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술의 눈. 타자가 갖는 이 새로운 주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에 관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자를 거쳐야만 한다. 무엇이건 나에 관한 진실을 얻으려면 나는 반드시 타자를 거쳐야만 한다. 타자는 나의 존재에 필수 불가결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내가 나의 가지는 인식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마르셀 프루스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로지 예술을 통해서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와는 다른 딴 사람의 눈에 비친 세계에 관해서 알 수 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마르셀 프루스트가 다른 사람의 그 예술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세계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알 수 있다. 즉 나는 이때까지 이런 세계만 바라보았다면 예술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예술의 눈입니다. 예술의 눈. 예술의 눈입니다. 가령 이제 철학자 강신주 박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연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기영도의 시를 통해서 요절한 그의 속내를 이해하는 것, 카프카의 소설을 통해 여린 작가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 장르이 고다르죠. 프랑스의 영화 감독인데 이 고다르의 영화를 통해서 현대 문명을 진단하는 영화 감독의 시선을 맛본다는 것. 피카소, 화가입니다. 피카소의 회화를 통해서 그의 울분에 공명한다는 것.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를 듣고 그의 고독을 맛보는 것. 바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세계와 다른 세계를 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술작품, 음악이나 회화나 문학이라든지 이런 예술 작품을 통해 가지고 작가의 다른 어떤 작가가 생각하고 있는 맛이나 고통이나 외로움이나 소외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다른 세계를 본다는 말이에요. 다른 세계를 보는 눈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술의 눈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동일한 세계를 달리 표현하는 타자와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가. 책 읽기 힘들지요. 예술작품 읽고 뭐 보는 게 쉽지 않죠. 눈의 역사를 통해 드러나듯 타인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눈이며, 이러한 눈이 선한 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과 눈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거기에 예술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술의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험난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타락한 눈이 아니라 선한 눈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예술 작품들을 읽고 보고 경험하고 듣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인문학의 치유 가능성도 있지만 예술의 치유 가능성은 우리의 눈의 음력을 제거하고 다른 세계를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다른 세상, 나와 다른 세상. 가급적이면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다른 세상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구별하는 눈과 공생하는 눈입니다. 나치즘을 대변하는 그 유명한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한나 아렌트 이야기하면서 아히만 이야기를 했죠. 아히만 이야기를 했는데 아히만과 달리 카를 슈미트 이 사람이 이 법학자이기도 하고 정치학자인데 그의 대표적인 저작이었던 정치적인 것의 개념, 이 책에서 정치라는 것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정치는 나에게 표를 찍어줄 사람이 누구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고 이걸 잘 구분해야 돼. 그래서 나를 찍지 않는 사람은 배제를 하고 나를 찍어줄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포용하고, 이제 이게 정치가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도덕적인 것에는 선악의 대립, 미학적인 것에는 미와 추의 대립, 이것이 본질입니다. 근데 정치적인 것은 적과 동지의 구별과 대립을 그 본질로 삼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슈미트의 말에서 적이라는 것은 사적인 경쟁 상대가 아니라 공적인 투쟁의 대상으로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카를 슈미트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구별하는 눈이겠죠. 반면에 공생하는 눈이 있습니다. 태국에 살고 있는데 일본인이지만 태국에 있는 일본인 선교사입니다. 코스케 코야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립된 문화, 언어, 종교는 없습니다. 이 연결되어 있음은 생태와 도덕의 양식입니다. 나는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인 다음에 신이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가인이 대답하는 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코스키 코야마 이야기는 내 형제와 자매로부터 분리된 나는 없다. 모든 것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하는 눈을 제시했던 게 바로 코스케 코야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원수의 속성이 나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악도 내 속에 있고 선도 원수 속에 있으니까 이러한 선에 대한 것들을 서로 연결해 가지고 공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눈의 역사 지옥에서 선함에까지 결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